자, 이렇게 대고소론은 이제 윤내영 교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윤내영 교수님의 그 제자로 이 대고조선론을 이어받은 사람은 바로 복기대 교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복기대 교수님은 단국대 사학과 출신으로 윤내영 교수님의 바로 직속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학사를 하셨고요. 중국 요령대, 길림대에서 석박사를 하시면서 중국에서 또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윤내영 교수는 고고학, 고조선에 있어서 역사학자라고 한다면 복기대 교수님은 고고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학과 고고학이 만나서 이 고대사 논쟁에 대해서 대고조선론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었고요. 복기대 교수님은 동북아시아 고고학 및 고대사를 주로 연구를 하시고요. 현재는 인하대 대학원 융합고고학 전공 교수로 활동을 하십니다. 이 복기대 교수님이 중요한 면은 뭐냐 하면 그 이전에 앞에도 얘기했지만 주류 고대 사학계들만이 즉 소고조선론자들이 대부분의 정부의 지원금이라든지 학회를 운영하고 이런 거에서 엄청난 파워와 폐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복기대 교수님은 정부의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이런 고대사와 관련된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을 하셔가지고 최근에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는 책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평양과 그 여운이라 그래서 평양이라는 지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북한에 여기 평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만주 지역, 그러니까 요동 지역에도 평양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압록과 고려의 북계라 그래가지고 압록강의 위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압록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에도 압록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결과들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을 내시면서 이게 중요한 게 이분 혼자서 그냥 이 책을 다 내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책을 같이 그 연구진들과 함께 연구팀과 함께 냈다는 것은 그만큼 후학도 양성하게 되고 그 조직이 꾸려졌다는 면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활동을 하시고 있나 봤더니 이런 책들도 내시고 유튜브에 또 검색을 하시면 자세하게 이 결과들을 발표하는 동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결의 박물관이라 그래가지고 충청도 홍성 지역에 폐교를 인수를 하셔가지고 개인 박물관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너무 뜻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에서 우리나라에서 박물관을 지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개인이 폐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대고조선론자들이 이 학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면이 정말 안타까웠는데요.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더 앞으로 더 이 고조선에 대한 논쟁에 참여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보고 이런 책들도 읽어보고 강의도 듣고 이러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게 되는지 앞으로 고조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좀 안다면 이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대고조선론자 중에 또 빠질 수 없는 분이 바로 신용화 교수님입니다. 신용화 교수님 1937년생이신데요. 지금까지도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0이 다 되셨는데도 강의도 하시고 아직도 책을 쓰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2년 전인가 나온 책이거든요. 고조선 문명의 사회사라고 해서 이런 책도 내시는 정말 노익장을 과시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엄청 반성하게 되는, 이렇게 연세도 많으신데 이런 책을 끊임없이 내시고 후학들도 양성하고 강의도 하시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 젊음을 어디다가 쓰고 있나 이런 좀 반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신용화 교수님은 고조선 문명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고조선론, 그냥 고조선의 강력이 이만큼 컸다, 그 정도가 아니라 몇 년도에 고조선이 건국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고조선의 문명론을 말하면서 더 확장을 시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문명론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고조선 문명론은 바로 민족사회학, 이 신용화 교수님이 원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셨잖아요. 그래서 사회학을 전공하셔서 우리나라 사회학, 그리고 또 독립운동사, 그다음 민속학, 아주 많은 인문학의
그 거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은 민족 사회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하셨고, 또 프랑스 아날학파, 그다음에 윤내현의 대고조선론, 이러한 것들을 같이 융합을 해가지고 고조선 문명론을 주장하시게 되는데요. 신용화 교수님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의 고조선은 그냥 우리 한반도와 이렇게 만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중국 동부 내륙, 그다음에 몽골, 유라시아 상당 부분에 걸쳐서 지배권과 문명권을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따라서 고조선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 이어서 세 번째 고대 문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 더 앞선다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책이 또 있느냐 했더니 한국 민족의 기원과 형성 연구라고 하는 책을 진즉에 써놓으셨어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신용화 저작집 57. 이분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독립운동사 관련 책도 있고요. 60여 권에 달하는 책을 쓰셨어요. 한 권 책도 쓰기 힘든데, 이런 우리 그 인문학의 거두인 분이 한민족, 한국민족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고조선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분의 이러한 책들도 우리가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2008년에 고조선 학회를 창립하는데 윤내현 교수님과 함께 설립을 주도하셨던 그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고조선론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윤내현, 신용화, 복기대, 이 세 분의 교수님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 외에 리지린이라고 북한 학자가 있습니다. 1916년에 출생을 했는데요. 사망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자세한 사망을 모르고 1970년대 이후로는 이분의 활동이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숙청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리지린이라는 사람은 1916년에 태어나서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 가서 중국 철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서울에 있는, 지금 서울대학교 법대의 전신이죠, 경성법학전문학교의 교수로 활동을 하셨다가 나중에 평양 사범학교 교사도 하시고요. 그 한국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는 북한 역사연구소 고대사 연구실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북경대 대학원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경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한 책이 바로 고조선 연구라고 하는 책을 1962년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는 지금 보니까 이덕일 선생님이 해제를 해가지고 다시 최근에 낸 책입니다. 그래서 이 리지린은 그러니까 북한 땅에 있는 그런 자료들, 그 다음에 중국에, 이 당시에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때는 서로 국교가 단절이 되어서 중국 측 자료를 볼 수도 없었고 북한 측에 갈 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리지린은 북한 학자이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많은 책들을 바탕으로 이 고조선 관련 연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내현 교수님은 이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 이러한 책들도 참고해서 나중에 고조선 책 제목은 똑같죠. 윤내현의 고조선 연구 책을 쓰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중에서 우리의 고조선을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 1982년에 발간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 고조선 논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윤내현 교수님이 기자 신고를 내기 이전에 벌써 러시아인이 고조선 연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누구냐? 유리 미하일로비치 부틴이라고 해서, 우리 아시는 분들은 유엔 부찐 또는 유엔 부틴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러시아 학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고조선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1982년에 썼는데 우리나라에는, 국내에는 1990년에 번역이 되어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그 당시 소련하고는 우리나라가 또 국교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책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책을 또 다시 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들어가 보니까 벌써 절판됐어.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찾지 않으니까 많이 읽히지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고조선 연구 책을 많이 사서 보고, 이런 책들을 내는 출판사들도 많이 응원해주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사람, 이
유엔 부치는 어떻게 해서 고조선 연구를 하게 됐나, 우리나라 사람도 안 하는 거를 하고 본다면 그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엔 부친도 강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아시아에 가서 살게 되면서 거기서 고려인들을 만나게 되어서 어렸을 때 같이 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1952년이죠. 칸스크 사관학교에서 동방어 번역학과를 졸업하고 타지키스탄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9년에 러시아 과학원 시베리아 분소 극동지질학 연구소 박사 학위를 받게 되는데요. 러시아 과학원 시베리아 분소 고고 민족학 연구소에서 여기서 한국 고대사와 고고학 문헌을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지역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1986년에 국가 박사 학위를 받게 되는데 뭐로 박사 학위를 받게 되느냐? 고조선과 한국 고대사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 학술 회의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해? 동북아 고대사에서 단군 조선을 제외하면 아시아 역사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지금 이제 복기대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도 이야기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동북아 역사를 얘기하려면 고조선을 빼놓고는 거기에 무엇인가 사람들이 살았다면 그것은 바로 고조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많은 역사가 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이 고조선 연구, 동북아 고대사 자기들의 역사를 왜 공부하지 않고 왜 알리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지 의아스럽다라는 말을 덧붙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자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뭐 하면 또 안 쳐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의 학자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만큼 또 객관성을 담보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뭐예요? 네이처지 논문을 통해 가지고 이 요하 지역에서 우리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의 그 시원이 요하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그 논문 발표됐잖아요. 네이처지에. 그러한 연구들이 이제 점점 밝혀지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조만간에 이러한 고조선 연구가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고조선론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소고조선론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고조선론 대표적으로 1987년에 잡지가 나왔어요. 1987년은 언제냐? 보세요. 보시면 1982년에 윤내연 교수가 기자 신고를 내고 이제 막 비난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럼 비난을 하면 사그러들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1986년에 한국 고대사 신론이라 그래서 더 두꺼운 책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아주 문헌 분석이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제까지는 그냥 그 이전에 어떤 얘기를 하거나 고조선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무시해버리면 됐어요. 왜냐? 주류 고대사학계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뭐 안 쳐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정확한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게 1986년. 이러다 보니까 소고조선론자들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1987년 잡지 한국사 시민광자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잡지는 누가 발간을 했냐? 바로 이기백 교수가 발간을 하게 됩니다. 책임자로. 한국사 시민광자 제1집은 식민사학에 대한 극복을 이야기해요. 1집이. 그러니까 식민사학을 극복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딱 역사학자들이 또 이제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어. 박수 받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대 국사학과에 또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이기백 이런 분이 딱 했으니까 그랬는데 제 2집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1집은 식민사학을 깼어. 2집에서 뭐가 나왔느냐? 2집은 특집이 고조선의 제문제라고 하는 제어로 온통 고조선 이야기로 특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기백 고조선의 국가 형성, 서영수 고조선의 위치와 강력,
조인성, 규원사화와 환단고기, 이기동, 북한에서의 고조선 연구, 대표적인 소고조선론자 4명의 논문이 실리게 됩니다. 이 이기백 교수의 고조선의 국가 형성은, 이기백 교수님은 이제 저도 사실 이기백 교수님이 쓴 그 역사책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식민사관 극복론을 이제 재창을 해가지고 많은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또 고조선에 대해서는 뭐예요? 성읍 국가론을 내세우게 돼요. 그래서 국가 체계를 갖추지 않은 그런 성읍 국가였다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그런 논문을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조선의 국가 형성, 소고조선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논문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서영수의 고조선의 위치와 강력, 이게 아까 봤던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을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건데요. 소고조선론의 중심지 이동설. 전기 고조선은 여기에 왜냐하면 비파형 동검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비파형 동검. 그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윤내영 교수가 막 문헌까지 내가지고 하니까, 에이씨, 그래. 여기 있어. 있는데, 있긴 있어. 이제 막 우리 뭐 고조선 뭐 민족 얘기할 때는 요 전기 고조선만 막 얘기해요. 그러면 마치 우리 민족에 대한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결론은 뭐다? 나중에 이동했다, 후기 고조선이. 그래서 요쪽으로 우리 한반도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마지막 결국에는 한사군의 위치가 어디야? 여기 북한 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동북공정, 중국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동북공정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지 이동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논문이 실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기동의 북한에서의 고조선 연구라고 있는데, 이거 느낌 오시죠? 북한에서의 고조선 연구 뭐예요? 이기동 그 교수님은 또 뉴라이트 계열이에요. 뉴라이트 계열. 뉴라이트 계열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덕분에 잘 살게 됐고 근대화됐고 발전됐다, 이런 얘기하는 게 바로 뉴라이트 계열이잖아요. 그러면서 김구는 테러범이고 막 이런 이야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 계열이 바로 뉴라이트 계열인데요. 뉴라이트의 전폭적인 그 찬성자가 이기동 교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문들을 보면 이 김상태 이 작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 말이 아닙니다. 이 서영수 교수의 논문은 너무 수준이 낮다. 막 이렇게 엄청 신랄하게 이 책에서 비판해 놨어요. 그러면서 논문 같지도 않은 논문이다, 막 이렇게 해놓으면서 예를 들어 놨어요. 독자들이 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독자가 몇이나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영수가 지금 한국사 시민강좌 2집 25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 또한 삼국사기 대무신왕조에 나오는 최리의 낙랑국 기사를 삼국사기에 나오는 낙랑관계 기사 중 가장 빠른 시기의 기록으로 이해하여, 당시의 평양지역에는 낙랑국이 있었기 때문에 낙랑군은 한반도 안에 없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김부식도 고조선의 중심을 한반도 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이는 삼국사기의 낙랑관계 기사를 제대로 보지 않은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자, 여기서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는 분? 에? 뭐라는 전제하에 뭐 보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제대로 보지 않은 착오에서 비롯된, 이 뭔 소리냐 이 말이에요. 같은 한국 사람이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대무신왕조보다 빠른 시기에 낙랑관계 기사가 9군데나 나오며 낙랑태수의 명칭도 보인다. 이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국문학적으로도, 그렇죠, 문법적으로도 이렇게 한 문장을 줄줄이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논문이. 그래갖고 역사를 잘 아는 사람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역사를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렇게 논문을 써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 서영수님의 논문은 논문도 아니다, 막 이렇게 김상태님은 엄청 적나라하게 이제 비판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인성의 규원사화와 환단고기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위서 논쟁을 촉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전에는 솔직히 쳐주지도 않았어요. 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논문을 딱 쓰게 되니까 이제부터 이제 규원사화와 환단고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뭐야 환단고기가 뭐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8년도에 이제 이 제2호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도 환단고기 이거 환빠들이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얘기할 때 자주 그 이론적인 기반으로 삼는 것이 바로 조인성의 규원사화와 환단고기 이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선 논쟁을 촉발했던 것이고요. 이 이기동님은 메카시즘 빨갱이 프레임 다 씌워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논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1988년에 나왔다. 그만큼 역으로 윤내현의 그 고조선 연구라고 하는 책이 얼마나 주류 고대 사학자들에게는 위협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사 시민강좌 2집 99쪽에 보면 이기동 선생이 뭐라고 써놨느냐. 최근 우리 학계의 한쪽에서도 이지린, 북한 리지린 있죠. 리지린의 견해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주장이 윤내현 교수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긴 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윤내현 교수를 막 엄청 비판을 합니다. 윤 교수가 다루고 있는 중국 쪽의 자료라든지 또한 자료에 대한 비판의 방식이랄까? 전반적으로 풍겨지는 논조랄까가 이지린의 그것과 너무도 비슷하여 경교로운 느낌이 드는 것을 떨쳐버릴 수 없는 실정이다. 자, 이 논문을 쓸 때 라든지 뭐 있긴 하다 뭐랄까 느낌 떨쳐버릴 수 없는 실정이다. 이거 쓰면 어떻게 돼요? 논문 심사 통과 안 돼. 엄청 욕먹어요. 이 뭐 수필이냐 이러면 엄청 욕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셨어요. 다 중국 쪽 자료 뭐에 의하면 이렇게 탁탁 나와야 되는데 이랄까 이거 뭐예요? 자기의 생각이죠. 소위 말하는 뇌피셜인 거죠. 그리고 뭐 느낌이 든다? 논문에 웬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윤내현 교수에 대한 이 빨갱이 프레임, 메카시즘 이런 거를 이렇게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기동의 한국사 시민 강좌 2집에 나온 이 논문으로 인해서 윤내현 교수를 리지린 표절자다. 또 간첩 혐의를 씌워서 안기부 신문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윤내현 교수님이 사표까지 제출하게 되는 학교에 사표를 제출해요. 물론 수리는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대고조선론자를 핍박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사 시민 강좌라고 하는 잡지가 고조선 논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조선론자들 누구냐? 이병도 처음에 1896년에 태어나게 되죠. 이분은 고조선사와 한사군론 이것을 완비를 딱 해요. 근데 사실 이거 완비가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일제 때 일본 사학자들이 뭐 하려고? 우리 조선을 식민지배하기 위해서 우리 자부심을 없애고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없애고 더 역사를 짧게 만들기 위해서 단군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든 그 고조선 사잖아요.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기백, 김철준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 이후에 노태돈 교수. 근데 이 노태돈 교수님은 사실은 고구려사 전공이시거든요. 그렇고 그 제자, 직계 제자라고 하는 송호전, 고조선사의 송호전, 가야사, 김태식, 그 다음에 만주 고고학자 오강원 이분들은 이제 1960년대 생으로 해서 지금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4세대 요 위에 일본 사람까지 하면 5세대에 걸치는 그 계보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상태 님이 이분들을 엄청 철저하게 막 비판을 엄청 해놨어요, 책에.